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또는 읽을 때는 기억이 나는데 일단 책을 덮고 나면 그게 어디 나온 문장이었는지 찾기가 어려워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없다. 네, 맞습니다. 책을 한번 읽었다고 해서 그 내용 모두를 기억할 수는 없는 법이죠. 또 읽고 난 직후에는 뭔가 생생하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기억이 흐릿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올해 책을 한 100여 권 정도 읽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 내용을 지금 모두 세세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한 달에 한 번 제가 만났던 책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딱 그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그 영상은 별다른 대본 없이 기억에 의존해서 그 책에 관한 저의 감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이제 한 달 딱 채워서 지난 책들은 좀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니까 그 월 초에 읽었던 책은 월 말에 소개하려면 좀 가물가물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가 움베르토 에코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책에 있는 내용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어느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기억을 하면 된다. 나중에 이제 그 책 직접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때는 이제 어느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비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책을 읽고 나서 리뷰를 쓰는 겁니다. 가능하면 책을 읽은 지 일주일 이내에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왜냐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내용이 줄어드니까요. 리뷰 쓰는 법에 관한 영상도 여러분 구름책방에 올려 있습니다.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에 따라서 요령도 소개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밑줄 긋기입니다. 밑줄을 잘 그어두면 책의 내용을 쉽게 요약하고 또 그 내용을 오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 밑줄을 어떻게 그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디다가 밑줄을 긋고 계십니까? 이 밑줄 긋기는 우선 책을 읽는 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책을 읽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어떤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밑줄이 필요하죠. 이거를 이제 1번 종류의 밑줄이라고 하죠. 또 어떤 정서적인 감동이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읽는 책이 있습니다. 문학 장르는 대개 이제 여기에 속합니다. 이 경우에는 내용 정리보다는 그냥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구절들을 체크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런 문학 작품을 공부하듯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수능 시험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순전히 즐거움을 얻기 위한 독서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밑줄을 그어도 되고 안 그어도 됩니다. 물론 어느 쪽 유형이든 리뷰를 쓸 때 간략한 내용을 요약해 주는 것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이 두 번째 종류의 밑줄을 2번 종류의 밑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용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는 밑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책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한 밑줄이고 1번 종류, 다른 하나는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인 통찰이나 정보가 있을 때 표시하기 위한 밑줄입니다. 2번 종류의 밑줄이죠. 책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건 저자나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책의 주제를 주장하기 위해서 쌓아두는 여러 가지 그 빌드업 과정들을 체크해 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책의 내용 전개 중요한 문장들의 밑줄을 긋는다는 겁니다. 보통 짜임새가 좋은 책이라면 하나의 챕터 안에 중요한 개념들이 10개 안쪽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장들은 그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하는 문장들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중 중요한 개념들에만 체크하면서 읽어가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 보니까 알라딘에서 미리 보기로 읽을 수 있는 책이 몇 페이지가 이제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의 내용을 몇 장 펴서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책의 책 소개 영상도 그런 책방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 책의 첫 부분은 미국에서 벌어진 입시 비리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전개됩니다. 윌리엄 싱어라는 브로커가 뇌물을 받고 유명 대학 입시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저자는 입시 부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사건에 가려진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합니다. 바로 여러 미국 대학들이 기부 입학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자식의 대학 간판을 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요. 그러니까 싱어가 사용한 시험 성적 조작이나 운동 특기생 조작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부 입학제는 더 큰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진짜 큰 부자들은 떳떳하게 돈으로 자식을 명문대에 밀어 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건 문제인데 두 번째 건 문제가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저자는 묻고 있죠. 제가 밑줄을 긋는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긋고 싶습니다. 미 연방검사는 기소장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원칙에 대해 지적했다. 부자들만한 위한 입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 사설과 칼럼을 쓰는 사람들은 곧바로 지적했다. 돈은 그동안 계속 입시에서 한 몫을 해왔다고. 돈은 그동안 계속 입시에서 한 몫은 해왔다고.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문장들까지 이제 함께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주제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계속 볼까요? 저자는 뒷문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것과 옆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개념을 언급합니다. 뒷문은 기여 입학제를, 옆문은 입시 부정을 말을 하죠. 하지만 이 둘 모두 공정성이라는 차원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어차피 둘 다 돈으로 대학에 보내는 거니까요. 근데 상황은 좀 더 복잡합니다. 그럼 성적에 따라 대학에 들어가는 건 과연 공정한 일일까? 우리나라의 수능과 비슷한 미국의 그 대학 수학 자격 시험인 SAT의 성적도 역시 학생들의 가정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느냐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다잖아요. 상위 20%가 소위 스카이 대학교 들어가는 그 사람들, 그 학생들의 절대 다수에 해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조용히 공부할 자리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온갖 종류의 입시 컨설팅과 다양한 교과 외 활동들, 또 자격증과 수상 실적을 만들어내는 데는 시간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얻는 데는 다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라면 이 부분에 밑줄을 그을 것 같습니다. 돈은 뒷문뿐만 아니라 정문 앞에도 떠돈다. 실력대로라고. 사실 실력은 경제적 우위와 구별해서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문장은 이 책 전체의 핵심 문장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전체 6페이지의 내용을 2개의 밑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라면 이걸 조금 더 줄여서 두 번째 문장만 표시할 것 같기도 하고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표시해가면서 읽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 핵심 문장들만 쭉 연결해서 읽더라도 책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주르륵 책을 이제 훑어가면서 밑줄 그은 문장들만 읽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 문제는 이때 어떤 문장이 핵심 문장인지 어떻게 파악하느냐라는 건데 사실 이건 별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나가면서 감을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문해력을 좀 높여야 되는 거죠. 당장 문장을 읽어도 이게 어떤 게 메인이고 서브이고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제가 설명드리는 밑줄 긋기에 신경 쓸 단계가 아니고 좀 더 쉬운 책을 많이 읽어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문장을 읽어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은 좋은 문장을, 좋은 글을 많이 읽어보는 것 말고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일들처럼 독서라는 것도 단번에 수준을 올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쉬운 책부터 조금씩 차근차근 올리는 게 필요하죠. 독서력을 기르는 게 필요한다는 말인데 이건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좋은 책, 좋은 글에는 두괄식이나 미괄식처럼 분명하게 주제 문장의 위치가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글에는 그래요. 마치 어떤 그 문장 뭉치의 맨 첫 문장이 핵심인 경우가 많아요. 또는 글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제 핵심 문장이 뒷부분 거의 끝날 때쯤에 설명이 나오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서 책을 읽으시면 그 내용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밑줄 말고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인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런 구절들에도 밑줄을 그을 만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문장 자체가 멋있는 구절들, 이런 구절들을 좀 체크해 놓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장을 떠올렸을까? 이런 단어와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감탄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문장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내용을 전혀 몰랐던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무나 멋지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도 표시를 합니다. 또 문장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이 탁월한 통찰을 담고 있을 때도 역시 밑줄을 긋습니다. 사람의 심리라든지 어떤 사건의 배후에 있는 복잡한 관계를 멋지게 분석하거나 또 세상의 이치를 잘 설명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표시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밑줄과 이 두 번째 밑줄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색깔을 좀 다르게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 이 색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밑줄을 그을 때 어떤 색으로 하는 게 뭐 좋은지 정답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주황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주황색을 기본으로 하고 하늘색도 함께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필기구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는 밑줄을 그을 때 볼펜이나 연필 같은 걸로 긋지 않고 대신 색연필을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형광펜도 종종 사용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바래지니까 그러지 않고 색연필로 이제 바꿔서 사용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항상 책을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만 읽고 있지는 않잖아요. 들고 다니면서도 읽고 지하철에서 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밑줄 그고 싶은 문장을 발견을 했을 때 이 볼펜이나 연필 같은 끝이 뾰족한 필기구는 밑줄을 긋다가 삐뚤빼뚤해지기 쉽습니다. 이거 뭐 아주 완벽하게 난 잘 긋는다 뭐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또 볼펜 같은 것들은 그 잉크가 이 반대쪽 페이지에 묻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색연필은 일단 끝이 뭉툭한 데다가 그래서 뭉툭해가지고 이 밑줄을 그을 때 약간 삐뚤빼뚤한 게 티가 좀 덜 납니다. 그리고 저는 문장 아래가 아니라 문장 위에다가 색연필로 그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주황색이나 하늘색이 어울렸던 거죠. 문장 위에 그어도 그 문장의 활자를 크게 가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저는 요새 밑줄을 긋지 않습니다. 밑줄 긋기 한참 얘기해놓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싶으실 텐데요. 그렇다고 이제 아예 마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요새는 작은 포스트잇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3M에서 나온 이런 종류의 포스트잇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요거를 한 3만 원어치 사는 것 같아요. 100개 사놨나요? 네, 엄청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책을 보면 책의 그 좌우편에 여백이 있어요. 이렇게 여백이 이제 이 색이 있는 게 이건 좀 기다라서 이게 여백이 있는 부분에 이걸 표시를 해 놓으면 그 문장까지 이제 표시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긴 게 그런 여백이 좀 있는 책들에겐 도움이 되고요. 요새 책들을 보면 여백이 좀 되게 좁게 나온 책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걸 사용을 하면 그 본문 문장까지 색깔이 있는 부분에 좀 가려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요새는 또 요런 포스트잇도 나오더라고요. 요거 이제 알라딘에서 많이 이제 파는 그런 포스트잇인데요. 이런 포스트잇은 여기 색깔 있는 부분이 좀 짧아가지고 여백이 좀 좁은 책에 표시하기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이제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뭐 이 어떤 포스트잇 사용할 거냐면 이건 좀 마니아 수준의 영역이라 너무 진지하게 듣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물론 포스트잇으로 바꾸고 나서도 밑줄처럼 두 가지 색을 이용해서 표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지 않고 보통 책 한 권에 한 가지 색으로만 표시를 합니다. 이 책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로마인 이야기 읽기 영상 찍기 위해서 이제 읽었던 로마인 이야기인데요. 이 옆에를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늘색으로 지금 거의 표시를 해놨어요. 하늘색으로 이런 식으로 책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책 옆에도 이제 이렇게 살짝 나와가지고 어느 부분에 표시를 해놨는지 이제 찾기도 좋죠. 다만 이렇게 해놓은 건 포스트잇 비용이 좀 나갑니다. 색연필은 한 번 사면 책 100권 읽어도 아마 다 못 쓸 겁니다. 근데 포스트잇은 하나에 이게 한 2-3천 원씩 하니까요. 그나마 책 한 권을 읽는데 이거 하나가 다 쓰이면 다행인데 보통 이거 하나로 모자라서 뭐 이런 것들 한 2개, 많으면 뭐 3개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요거 다 사용하면 뭐 책 한 권 다 쓰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같은 색깔로 쓰니까 뭐 요거 같은 색깔로 하나씩 뽑아가지고 쓰려면은 뭐 그렇게 좀 여러 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들죠. 색연필로 하면 싼데. 하지만 이제 지금은 성인이 되니까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습니다. 뭐 포스트잇 뭐 플렉스 못 하겠습니까? 몇천 원짜리인데. 뭐 다른 거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커피 좀 덜 마시시고 군것질 좀 덜 하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성인이 아닌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책 읽을 텐데 표시하려고 포스트잇 사게 돈 좀 주세요 하시면은 주시겠죠. 기꺼이 주시겠죠. 이제 왜 그러면 요새 밑줄 안 긋고 포스트잇을 긋느냐? 제가 이제 이 책을 팔 수도 있게 되더라고요. 읽는 책이 이제 집에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 책을 어떻게든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요새는 알라딘 중고도서에 그 책들을 이제 많이 내놓습니다. 근데 밑줄을 그으면 값을 안 쳐주세요. 그래서 요새는 밑줄을 잘 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고 이제 제가 보관해 두는 책도 이 옆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디를 체크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점 이제 장점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런 책들도 예전에 볼 때는 이 책 오래 두고 볼만한 책이다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지금 보니까 예전에 그 느낌은 아니어서 또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밑줄은 좀 덜 긋는 쪽으로 요새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포스트잇으로 바뀌면서 저에게 이제 생긴 밑줄 습관에 좀 변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번 종류의 밑줄, 그러니까 내용을 요약하기 위한 밑줄, 그 핵심 문장에 긋는 것들은 요새는 이제 사실상 더 이상 긋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공부하듯 읽어야 될 책이 많지 않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책을 읽는 경험이 좀 쌓이다 보면 그런 밑줄 없이도 책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엔 리뷰를 써두는 습관이 도움이 되겠죠. 또 책을 읽다 보면 경험하시겠지만 1번 종류의 밑줄과 2번 종류의 밑줄이 겹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좋은 책, 좋은 문장들이 담겨있는 책들은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상급자 코스에 해당하는 조언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 좀 약간 두서없게 밑줄 긋기와 관련해서 저의 요령, 노하우들 몇 가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독서 생활 하시길 바라고요. 그럼책방 좋은 책 여러분에게 계속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